이건 분명히 조작된 결과예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한국에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핵무기조차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최근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미래 방향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전 세계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큰 관심과 긴장감 속에 기다렸는데요. 발표를 접한 핀란드 사람들은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이토록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화제의 사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의도치 않게 한국으로 발령받으면서 제 삶이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깊이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뿐만 아니라 저의 직업 경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핀란드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 과정을 밟으며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는데요. 방산업체에서의 경력을 시작으로 저는 많은 성과를 내며 꿈에 그리던 A사로의 이직까지 성공했죠. 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연봉도 상당히 높았고 저도 제 삶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깨닫기 시작한 건 집을 나와 독립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능력치를 보여줘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워낙 들어오기 힘든 자리라 지켜야 했죠. 저의 꿈의 회사라고 생각했던 이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독립까지 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월급이 그래도 제 친구들에 비해 높은 편인데 집세와 세금, 카드가 식비 등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그야말로 남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핀란드의 생활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마치 핀란드 경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듯 제 개인적인 재정 상태도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핀란드에서의 주거 비용은 유명하게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핀란드의 세금 체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진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높은 소득에 비례해 세금 부담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세율이 이전보다 약 5%나 더 올랐어요. 핀란드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건강보험, 노후연금, 실업보험 등을 포함해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이 모든 것이 높은 세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세나 알코올, 담배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금이 핀란드의 광범위한 사회복지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 저는 젊어서 그런지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잘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율은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하죠. 특히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또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핀란드의 진짜 부자들은 이민을 많이 갑니다. 그 정도의 부자들이 빠진 세금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질 것 같은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저의 속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눈치도 없는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제가 상상하던 독립한 싱글 라이프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속이 말이 아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까지 예전보다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거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고 기업들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싫으면 나가라는 태도였어요. 왜냐면 저 말고 제 자리의 대체자는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듯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악착같이 다녔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한국에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회의 날이었습니다. 다 같이 회의를 하기로 한 날. 우리 같은 방위 산업을 하는 회사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결과 발표가 나온 날이었어요. 바로 세계 군사력 순위가 공개되는 날이었죠. 이 순위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줄여서 GFP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각국의 군사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업데이트합니다. 이 평가는 국가의 군사적 지위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군사력 순위는 복잡한 지표들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여기에는 군대의 규모, 경제적 안정성, 지리적 위치, 사용 가능한 자원, 군사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전투력 등이 포함돼요. 물론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영향력이나 안보 상태를 결정짓지는 않지만 경제력이나 외교적 전략과 같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대략 60여 가지의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 전 세계 145개국을 평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에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모두가 긴장한 채로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 결과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군사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의미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런 군사력 평가 결과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국가의 국제적인 위치와 전략적인 방향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중대한 지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번 결과에서 핀란드가 무려 10위권 밖으로 밀려 떨어져 버린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정말 경악할 만한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는 복잡하고 논쟁이 많은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세계의 정치 및 안보 무대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죠. 이런 순위는 국가 간의 갈등과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 국가들의 군사적 능력과 자원, 무기 체계, 인력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군사력 순위는 각국의 군사적 우위와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로 활용돼요. 그런 중요한 순위에서 핀란드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죠. 핀란드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는 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한 번도 핀란드가 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핀란드의 경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마 핀란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군사력에서도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임이 분명했어요. 병력도 20만이 넘고 290기의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죠. 그런 우리가 방위산업으로 강국인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다는 자부심이 저에게도 있었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게, 특히 우리 회사에게는 충격적인 결과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US 뉴스에서 뽑은 2024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대 국가에서도 우리는 거의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리더십, 경제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국제동맹, 군대 등이 요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밀렸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하죠. 2023년에 국방부문에 최고 성과를 낸 나라에서 브라질, 폴란드, 일본, 호주, 한국만이 랭크되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이건 정말 큰일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이런 결과는 방산 산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은 한국이 세계 145개국 중에서 5위를 차지했고 핀란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핀란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력, 국방력, 성장력에서 밀리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항의도 제기했지만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강력하다는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월급 이상의 수당과 협상이 잘 되면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게는 꼭 필요한 기회였어요. 의외로 많은 동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그중에는 K-팝 팬심으로 지원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한 나라여서 한국이 미비를 조작하는 건지, 정말 한국이 이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인 건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 공항으로 도착한 저는 제가 그간 봐왔던 한국에 대한 사실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무슨 공항이 지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을 것처럼 새 것 같은 수준일 수 있는지 경악스러웠죠. 한국 공항은 저를 기죽이는 듯 청결, 쾌적함, 시설, 기술, 디자인, 예술, 서비스, 스피드 면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항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보일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이렇게 지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곧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한국은 모든 대중교통 시설이 이렇게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편하고 지연 연착되는 건 둘째치고 통신도 안 터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냄새와 공기가 있어서 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혼자 나와 살 때 회사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로 잡은 가장 큰 이유가 대중교통의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중교통을 보니 여기선 정말 잠도 잘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반짝였어요. 모두가 휴대폰을 해도 통신이 가능했고 무료로 와이파이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속도가 정말 대단했죠. 우리는 공용 와이파이가 무료로 잘 없는 데다가 만약 있다고 할 경우에도 사용하게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하나 메시지로 온 걸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이 IT나 통신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삼성의 나라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처음 겪어보는 저로서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이제 또 발생하게 됐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은 사당이라는 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무리가 우르르 열차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한 번에 일상에서 마주한다는 건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지하철역에 내리려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저 빼고 아무도 개의치 않아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던 한 한국인 신사분께서 유창한 영어로 처음엔 놀랄 수 있는데 그냥 휴가 나온 군인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대뜸 와서는 말을 거는 남자분을 저는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분은 저들은 해병대라는 한국의 해군인데 휴가 나올 때 입는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설명해준 그 남자도 해병대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어쩐지 그 군복은 제가 알던 한국 사람들의 군복과 조금 다른 모양이었어요. 특이한 모자와 코트를 입더라고요. 공군과 해군은 근무복과 코트를, 해병대는 정복과 코트를 추가로 지급받아 휴가 때 그렇게 입고 나가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은 군인들을 일상생활에서 보는 건 익숙한 일이라 별일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었죠. 미 의장대도 비슷한 옷을 입고 핀란드에서도 군복이 있긴 하지만 한국 해병대의 군복은 굉장히 남성적이면서도 특히 빨간 명찰이 상당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 신사분 덕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했죠. 그분은 한국 해군력은 세계 최고라며 저에게 말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방산 전문가인데 그것도 모를까 봐요. 그런데 저 병력들은 병사라고 말했어요. 병사가 저렇게 멋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해병대 군인들의 모습에 솔직히 좀 넋을 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던 핀란드 남자들보다 훨씬 건장하고 다부진 체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당역까지 가는 방향이 맞아 그 남성분과 한국의 군대에 대해 더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은 제가 방산업체 관련 사람인 줄 모르고 솔직한 한국의 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에 저는 그 대화가 무척이나 즐겁게 느껴졌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남성의 80% 이상이 군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바로 전선으로 투입도 가능하다고 했죠. 또 전역을 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국방력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예비군만 하더라도 300만이 넘고 최소 50대까지 남성들까지 하면 1000만 명이 기본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의 5분의 1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벤져스처럼 느껴졌어요. 간혹 저도 그랬지만 북한과 한국의 사이에서 한국을 걱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한국은 국방력이 세계 5위로 우리나라도 앞서버렸는데 반해 북한은 34위에서 오히려 36위로 내려갔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 남성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군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그는 해병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의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차이점은 물론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일반인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 싶었는데 그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왜 한국이 핵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막강한 국가 안보 위력을 가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후 사당역에서 내려 오늘 만나기로 한 한국의 유명한 방산업체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라 미팅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 회사는 한국에서도 아주 명성이 높은 방산업체로 작년 한 해 동안의 높은 실적은 우리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서로의 기술력을 공유하며 어떤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어요. 이런 교류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미팅을 마치고 영등포역에 위치한 호텔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당일날은 워낙 피곤해서 그런지 검토할 서류들을 보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국군의 무기 시스템은 중국의 것보다 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 5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국가로 그 규모와 기계화 및 포병 전력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국토와 인구 대비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핵무기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핵에 버금가는 강력한 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휴전 국가인 한국은 유럽 국가들의 무기 총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공군의 위력도 상당히 강화되어 방산 수출의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언급한 한국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의 현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핵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미사일이나 전투기, 잠수함 같은 신식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 대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의 무기들은 결코 대충 만들어진 게 단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최첨단의 초고도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와서
흠이 뭔지 찾아내야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마치 단단하게 지어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요새 같았어요.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도 몇십 년이 지나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틈 하나는커녕 더 단단해지는 걸까 싶었죠. 핀란드의 경우 한때 강력했던 군사력이 시간이 지나며 여러 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런 틈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번에 한국 방산업체가 주최한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결국 저는 흠을 찾는 게 아니라 배울 점과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는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의 수준이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항공, 개발 산업까지도 한국에 뒤처지고 있음을 인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한국의 방산업계가 이미 2025년까지의 수주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우리 회사와는 다른 여유로운 모습에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등의 고급 무기들을 개발해냈다는 사실을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깨달았어요. 북한이라는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아래 한국의 무기들은 하나하나 최고의 기술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군사력은 단단한 요새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약해지지 않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핀란드의 방산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단단한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한때 강력했던 군사력이 시간이 지나며 여러 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런 틈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번에 한국 방산업체가 주최한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결국 저는 한국의 방산업계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의 수준이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항공, 개발 산업까지도 한국에 뒤처지고 있음을 인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한국의 방산업계가 이미 2025년까지의 수주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우리 회사와는 다른 여유로운 모습에 더욱 놀랐습니다. 며칠간 더 이어진 한국의 일정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련 업체들을 만나 미팅을 하고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우리 회사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준 한 업체가 회사와 협력을 맺어 함께 개발하는 사업을 해보는 것도 어떨지 제안을 해주셨죠. 큰 영광이자 저에겐 아주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회사에서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큰 건을 해낼 수 있을 기회가 코앞으로 오게 된 거죠. 덕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포상금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고 지겨운 빚도 이제 거의 다 갚아서 온전히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독립계약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는 직원으로 제가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핀란드로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것이 너무도 불편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안 좋은 점만 눈에 띄었어요. 차라리 한국계 기업으로의 이직을 해야 하나 고려하던 차에 마치 운명처럼 한국 기업과 협력할 기회가 제게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나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정한 생활을 하며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만 갔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진짜 한국인 친구들을 만들고 싶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최근에 한국 남성들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것도 한국으로 가고 싶은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채널이었습니다.